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1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책머리와 프롤로그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1부 제목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7쪽입니다. 1장, 2차례의 혁명,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혁명이었다. 인류는 마치 500만 년 전에 탄생한 이후 499만 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번데기로 지내다가 1만 5천 년 전에 갑자기 화사한 나비로 탈바꿈한 듯 했다. 그러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햇빛을 누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최초의 혁명에서 라고 인용문이 나옵니다. 인류의 화려한 변태를 낳은 것은 농업과 사육이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이나 구석기로 생활하다가 1만 5천 년경부터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었다. 두 시대는 단순히 신구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다. 같은 석기 시대라도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음식물을 구하는 방법에 있다. 예전에는 석기를 만든 방식을 기준으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나누었다. 구석기 시대에는 돌을 깨서 만든 뗀석기를 썼고 신석기 시대에는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기준보다 수렵 채집 생활과 농경 생활을 기준으로 두 시대를 구분한다. 저희 채널을 들으시는 분 중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 세계사 이런 과목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역사란 학문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새롭게 밝혀지는 그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적들이 발견되고 또 아무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교해지고 더 객관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구석기, 신석기를 가르는 기준이 돌을 깨서 만들면 뗀석기가 구석기고 돌을 갈아서 만들면 간석기를 쓴 게 신석기 이런 식으로 구분했어요. 그런데 그런 구분 기준보다도 최근의 연구 결과는 최근에 그 신석기와 구석기를 나누는 기준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한 게 구석기고 농경 생활을 한 게 신석기다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2014년에 탈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배웠던 지식을 갖고 역사 지식을 갖고 2014년에 역사 지식이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최신 연구 성과를 적어도 2014년에 역사 연구 성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갖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예전까지는 동물을 사냥하고 먹을 만한 식물을 얻거나 캐는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으나 신석기 시대부터는 동물을 사육하고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음식물을 생산하는 단계가 된 것이다. 이제 인간은 처음으로 노예, 가축을 거느리고 잉여 생산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문명의 맹아는 이때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아, 그렇군요. 하긴 수렵과 채집 생활만
계속했으면 발전이 없었겠죠. 인간이 어디에 정착을 드디어 이제 동물을 사육하고 식물을 재배한 순간부터 음식물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문명의 맹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잉여 생산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아마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그렇게 오래 갔나 봐요. 15,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었고 구석기 시대에는 문명이 발달할 그게 없었겠죠. 수렵과 채집만 해서는. 자, 다음 문단. 농업과 사육은 인간에게 붙박이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아직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양식을 구하러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무시무시한 빙하기를 피해 고향을 버리고 따뜻한 남쪽을 찾아 이동할 필요도 없었다. 가히 혁명이라고 할 만한 변화였다. 그래서 이것을 농경혁명이라고 부른다. 야, 이거 생각할수록 대단하네요. 농경혁명 덕분에 인류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농업과 사육 덕분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요. 농사가 인간에게 이 혁명의 혜택이 처음 주어진 곳은 어디였을까? 처음에 농경과 사육이 행해진 곳은 서아시아 북부의 고원지대, 바로 오늘날 터키가 자리 잡은 소아시아였다. 이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우량이 많아 작물과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세계 지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지구 위의 땅은 아주 넓은 것 같아도 실상 원시 농경이 이루어질 만한 지역을 찾아보면 2곳밖에 없다. 터키 부근과 북아메리카 평원이다. 유럽은 너무 춥고 아프리카는 너무 더우며 남아메리카 온대 지역은 험한 안데스 산지인 탓에 농경이 어렵다. 인류학적으로도 볼 때에도 오늘날 식용 작물의 원형들은 대부분 서아시아, 밀, 귀리, 보리와 북아메리카, 옥수수, 감자, 강낭콩에서 처음 재배를 시작한 것들이며 우유를 먹기 시작한 것도 서아시아 사람들이 처음이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인간이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고 한참 뒤에까지도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 그렇군요. 그러나 본격적인 문명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는 수천 년의 세월과 한 차례의 혁명이 더 필요했다. 고원의 환경은 나날이 늘어나는 인구와 갈수록 커지는 촌락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석기 인간은 점차 고원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터키의 고원지대,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아래쪽이라면 어딜까?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곳,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일대다. 점차 이 두 강의 유역으로 내려온 이들은 기원전 4000년경에서 기원전 3000년경 도시혁명이라는 또 하나의 혁명을 이루었다. 물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산 아래에 아무도 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평지의 삶은 산지보다도 더 원시적이었을 것이다. 이 도시혁명의 성과가 바로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의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농경혁명이 일어났고 도시혁명이 일어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어요. 이거 대단하네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하지만 문명의 규모가 커진 만큼 문제점도 커졌다. 고원의 촌락에서는 자연 강우만으로도 작물의 재배와 가축의 사육이 가능했으나 대처로 내려와 도시를 이룬 다음에는 그게 쉽지 않았다.
도시는 인구가 밀집한 곳이므로 수량이 풍부한 강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강은 물을 공급해 준다는 점에서 좋지만 자칫하면 범람하기 일쑤이므로 언제나 통제가 필요하다. 마침 치수의 조건이 좋다는 게 다행이랄까. 촌락 규모의 사회에서는 큰 강을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풍부한 인력이 존재하는 도시의 조직 사회에서는 관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점차 척박한 고지대의 약탈 농경, 토지를 최대한 이용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농경 방식입니다. 약탈 농경에서 관계를 이용한 넉넉한 농경으로 이행했다. 초기 문명에서는 치수에 성공하면 도시를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을 지배하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만이 아니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 동부 연안을 거쳐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에 이르는 초승달 모양의 고대 문명권을 가리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부른다. 초승달의 다른 쪽 끝에서는 이 무렵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제목,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내용이었어요. 농경혁명이 일어났고 도시혁명이 일어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은 강에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집트 문명이 나오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서도 독자적인 문명이 발생했다. 나일강은 메소포타미아의 강들과 다른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나일강 하구 유역에는 특별한 지형적 굴곡이 없어 걸핏하면 강물이 범람했던 것이다. 일단 그 결과는 홍수였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은 재해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상류로부터 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나일강 삼각주의 토양이 비옥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도 치수는 중요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와 달리 이 지역의 지배자들은 오히려 적당한 시기에 강물이 범람해 주기를 기원했다. 그러니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부른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가 이집트에 간 때는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지 2000여 년이 지났을 무렵이니까 지금 우리가 고대 그리스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집트를 보았을 것이다. 자연의 혜택으로 이집트인들은 메소포타미아처럼 고원 시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문명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었다. 나일 강변을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많은 농경 촌락은 점차 영역을 넓혀갔다. 이 과정에서 작은 촌락들이 뭉쳐 큰 세력권을 이루었고 이내 이들끼리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촌락이 도시로 변하는 과정이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통일을 이룰 것은 필연이다. 과연 남북으로 기다랗게 뻗은 나일강 유역의 촌락들은 결국 두 개의 지역적 통합체를 이루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남쪽 상류의 것을 상왕국, 북쪽 하류의 것을 하왕국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렇게 한동안 두 왕국이 병존하는 시대가 이어졌으나 서로의 세력권이 넓어지자 최종적 통일이 불가피했다. 기원전 3100년경 상왕국의 메네스 왕이 하왕국을 정복하면서 드디어 통일 이집트 왕국이 성립했다.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처럼 사방이 트여 있지 않고 나일강 양편으로 폭이 평균 5km 정도밖에 안 되는 지형이었기에 서쪽과 남쪽은 불모의 땅이고 북쪽과 동쪽은 지중해와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통일 왕국의 성립이 빠를 수 있었다.
당시의 정복자들은 원주민이 아니라 이민족이었다는 설도 있다. 이른바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이집트의 연대가 가장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 통일 시기 이집트의 역사는 역사라기보다 전설에 가깝다. 이집트의 역사가 비교적 확실해지는 것은 제3왕조부터다. 이때부터 이집트의 역사는 보통 고왕국 시대, 기원전 26세기에서 기원전 22세기 제4에서 8왕조, 그 다음에 중왕국 시대, 기원전 20세기에서 기원전 17세기 제12에서 14왕조, 그 다음에 신왕국 시대, 기원전 16세기에서 기원전 11세기 제18에서 20왕조로 나누고 고왕국과 중왕국,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 두 차례의 이민족 지배기를 각각 제1중간기 기원전 22세기에서 기원전 20세기 제9에서 11왕조와 제2중간기 기원전 17세기에서 기원전 16세기 제15에서 17왕조로 구분한다. 나중에 보겠지만 신왕국 시대 이후의 이집트는 문명의 발상지로서의 위용을 잃어버리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 로마의 속주로 편입된다. 메네스 왕의 통일에서부터 이집트 왕국이 멸망해 로마의 속주가 되는 기원전 30년까지 치면 이집트 왕국은 무려 3000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따라서 이것만 해도 몇 권의 책으로 엮어야 마땅하겠지만 그것은 이집트의 국사에 맡기고 여기서는 이집트 문명권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어울려 오리엔트 문명을 형성하는 측면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어요. 1장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짧은데 두 차례의 혁명이 나오고 두 개의 문명이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정말 깔끔하지 않습니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34쪽 2장 충돌하는 두 문명이란 제목. 소제목은 신국의 역사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3000년 동안 수십 개의 왕조가 등장하고 퇴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결코 단일한 역사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편의상 그것들을 뭉뚱그려 이집트 왕국이라고 부르고 각 왕조의 일련 번호를 매겨 구분하지만 각각의 왕조는 사실상 별개의 나라나 다름없었다. 우리 역사에 등장했던 고대 삼국과 고려, 조선을 한반도 왕국이라고 통칭할 수 있을까? 그죠? 당시 이집트인들은 단일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한 게 아니었다.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이 곧 천하였듯이 이집트인들에게 이집트란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세계 전체였다. 고대 중국인들에게 천하의 주인은 하늘의 아들, 즉 천자였다. 반면 이집트인들의 천자는 바로 파라오였다. 사실 파라오는 천자보다 시기적으로 1500년 이상 앞서므로 파라오를 천자에 비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천자를 중국의 파라오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파라오가 천자보다 앞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라면 파라오는 하늘 자체다. 즉 파라오는 지상에 존재하는 신이다. 파라오는 원래 커다란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집이란 곧 세계 전체를 가리킨다. 고대 이집트 세계는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재정일치의 강력한 전제 국가였다. 그렇군요. 이집트가 그런 나라였군요. 파라오가 신적 존재라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를 제국 체제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국이라기보다 신국에 가깝다. 신의 나라라는 뜻이죠. 로마나 중국 등 후대의 제국들과는 달리 이집트는 속국들을 거느리지 않았으므로 제국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기도 하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는 종교적 신앙에서 나오는 신적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재정일치의 성격과 절대 권력의 강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집트, 중국, 로마 순서다. 그런 파라오의 권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석조물인 피라미드다. 파라오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10만 명이 10년 동안 일해서 한 개를 만들 수 있었을 정도라고 한다. 고왕국의 수도인 멤피스 부근에는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세워졌다. 오늘날 남아있는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기자입 대피라미드,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제4왕조 시대인 기원전 2500년대에 만들어졌다. 파라오의 권위는 아주 일찍부터 확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라미드는 축조될 당시부터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었다. 그래서 후대에 피라미드들은 곳곳에 경고문을 새기고 왕의 시신을 감추는 등 도굴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다. 현대인들처럼 이집트 말기 동부 지중해를 장악한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집트 관광을 즐겼는데 이 무렵에는 이미 대부분의 피라미드들이 완전히 도굴되어 있었다. 20세기에 발견된 투탕카멘의 무덤은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바위 깊숙이 파놓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한편 헤로도토스는 이집트가 피라미드 건축 때문에 국력을 탕진해서 멸망했다고 기록했지만 오늘날에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농토를 잃은 농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피라미드 건축 사업을 일으켰다는 설도 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 건축은 고대 이집트의 뉴딜 정책이었던 셈이다. 아무리 신적인 존재라 해도 파라오는 지배자로 군림했을 뿐이고 국가 행정의 실무는 관료 조직이 맡았다. 이집트 관리들은 상형 문자를 이용해 파피루스에 기록을 남겼는데 오늘날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전해지는 것은 바로 그 덕분이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집트 사회는 이미 관료와 귀족, 기술자, 상인 등의 계층 구분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나일강을 다스려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수학과 토목학, 천문학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해 있었다. 1년은 12개월 365일로 나누는 태양력을 최초로 사용한 곳도 이집트이며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집트 문자 역시 세계에서 가장 오랜 것이다. 고왕국 시대는 관계 농업이 위주였고 약간의 국제 무역이 행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변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한 시대였다. 그러나 발전은 팽창을 낳는 법이다. 내적 성장이 어느 정도에 달하자 이집트는 점차 변경지대에 대한 정복 사업의 횟수를 늘려갔다. 그런데 이집트의 주요한 변경인 서북쪽 너머 비옥한 초승달의 맞은편에는 또 하나의 문명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두 문명의 만남은 불가피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제목 첫 번째 단락 신국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국은 신의 나라, 신은 파라오겠죠, 파라오. 자, 이제 두 번째 소제목 초승달의 양끝이 만났을 때 이집트와는 달리 메소포타미아는 사방이 탁 트인 지역이다. 그러므로 문명의 씨앗도 한 곳에만 치중되지 않고 여러 군데에 골고루 퍼져나갔다. 아나톨리아의 고원에서 내려온 민족의 후예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중류인 아카드와 하류인 수메르 지역의 터를 잡고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을 세웠으나 그들 이외에도 이 일대에는 문명의 빛이 곳곳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아라비아 사막 출신의 셈족 유목민들은 몇 차례의 민족 이동으로 사막 지대를 벗어나 서쪽과 북쪽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지중해 동부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고대 문명을 열었고 기원전 8000년경에서 기원전 7000년경 지금의 요르단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로 기록되는 예리코, 구약 성서에는 여리고라고 나옵니다. 를 건설했다. 현존하는 도시 유적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는 의미일 뿐 실제로 최초의 도시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해요. 또 북쪽으로 간 셈족은 고원 사람들과 어울려 기원전 25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아카드와 수메르의 메소포타미아 도시 국가들은 서로 치열한 다툼을 벌이면서 지구라트를 건축하고, 지구라트는 웅장한 건축물이죠. 건축물이고 점토판 문서와 서령 문자를 사용하는 등 이집트에 못지않은 화려한 문명을 발달시켰다. 지구라트는 신전 한가운데 쌓아 올렸던 탑인데 후대의 것은 이집트 피라미드에 맞먹을 만큼 대규모였다. 그러나 석재가 많았던 이집트에 비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건축재로 쓸만한 돌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라트는 진흙으로 빚어 햇볕에 말린 벽돌로 지었다. 바벨탑의 전설을 낳을 정도로 대규모였던 지구라트가 오늘날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진흙 건축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집트처럼 파피루스가 자라지 않았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갈대 펜으로 점토판을 긁어 서령 문자를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 발명된 알파벳 문자가 훗날 유럽에 전해졌는데 오늘날 알파벳 기호들이 대부분 세로 방향의 쐐기 모양을 취하는 것은 서령 문자의 흔적이다.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집트의 통일보다는 1000년 가까이 뒤지지만 메소포타미아에도 이내 통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기원전 2350년경 셈족 출신의 사르곤 1세는 수메르와 아카드 일대를 통일하고 아카드 왕조를 열었다. 자, 여기서 나오는 1세라는 말이 붙은 것은 후대의 역사가들이 후대의 사르곤 2세와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당대에는 그냥 사르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사르곤 2세는 한참 후인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의 왕으로 사르곤 1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물론 사르곤 2세 역시 당대에는 그냥 사르곤이었다. 나중에 중세 부분에서 특히 많이 나오겠지만 서양의 역사에서는 왕명이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그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다. 자, 사르곤 1세. 이어 그는 서쪽의 시리아와 동쪽의 엘람, 오늘날 이란의 서부 고원지대까지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어 사계의 왕, 천하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근대의 에스파냐와 영국을 가리키는 말로 썼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이미 까마득한 고대에도 있었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사르곤은 하층민 출신으로서 새들의 안식처까지 파괴했다라는 무자비한 군주였다. 그러나 때이른 정복 군주의 위용은 오래가지 못했다. 절대군주 사르곤이 죽자 메소포타미아는 정치적 혼란을 맞았다. 이후 우르의 수메르 왕조가 패권을 장악하면서 잠시 안정을 되찾지만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주인이 아니었다. 기원전 20세기를 넘기면서 우르 왕조가 무너지자 다시 이 일대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게 된다. 이것을 계기로 수메르 문명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아카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게 된다. 오늘날 수메르 문화가 실전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편 이 무렵에는 이집트에서도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영토가 넓으면 지배자의 권력이 강화되지만 한도를 넘으면 오히려 지배자의 지위가 흔들리게 마련이다. 활발한 정복 사업으로 이집트의 강역이 넓어지면서 파라오의 신권도 바닥을 드러냈다. 단일한 지배 권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자 파라오는 귀족들에게 영토를 나누어주고 그들의 충성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봉건제가 성립했다. 봉건제는 중국이나 서양의 중세에만 있었던 특유한 제도가 아니라 여건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제도다. 말하자면 고유명사라기보다 보통 명사다. 이런 설명들이 중간중간 설명들이 인사이트가 있죠. 참 좋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잖아요. 봉건제의 취약점은 중앙 집권이 약화되는 데 있다. 요런 문장도 소중하죠. 봉건제의 약점은 중앙 집권이 약화되는 거구나. 자, 원래 이집트는 정치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활동도 파라오의 통제 아래 있었으나 중앙 권력이 약해지자 변방에서 권력을 장악한 귀족들이 점차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립을 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는 기원전 22세기 무렵부터 약 200년간 분열기를 맞는데 이것이 제1중간기다. 이 분열기를 수습한 사람은 제11왕조의 멘투 호테프 2세였다. 그는 수도를 남쪽의 테베로 옮기고 다시금 왕권을 안정시켜 중왕국을 열었다. 초승달의 양끝을 이루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접촉을 시작한 것은 중왕국 시대부터다. 사실 메네스의 통일이 있기 전인 기원전 3300년경에 이집트는 셈족과 충돌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를 정복해 군사력의 우위를 입증한 바 있었다. 공왕국이 무너진 뒤 오랜 분열기의 혼란에 염증을 느낀 이집트인들은 평화와 안정을 희구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가 이집트 하나만 있었다면 몰라도 주변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국제 정세에서 안정이란 자칫 퇴보를 의미할 수 있었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 뒤질 게 없었지만 불행히도 이집트는 군사력에서 진전이 없었다. 한 가지 예로 그들은 바퀴를 만들 줄 알면서도 전차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았다. 개미들이 바글거리는 세상에서 배짱이의 운명은 뻔하다. 이집트인들은 기원전 1700년경부터 시리아의 터전을 잡고 있던 힉소스인들이 난생 처음 보는 전차를 앞세우고 침공해 오자 제대로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졌다. 힉소스인들은 낯선 땅에 온 것이지만 시리아의 척박한 산지보다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가 더 마음에 들었다. 기원전 17세기 후반 테베까지 점령해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한 힉소스의 왕 셈케는 마침내 이집트의 왕위에 올라 최초의 이민족 파라오가 된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힉소스의 이집트 지배기가 이집트 역사의 제2중간기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소제목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초의 국제사회. 힉소스가 이집트를 공략하려고 준비하던 무렵, 그때까지 혼란과 분열을 겪던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서서히 안정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수메르의 우루 왕조가 쇠퇴하자 서쪽의 아모리인들이 그들 세력을 대신했다. 아카드와 수메르의 중간 지점인 바빌론,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을 중심으로 흥기한 이들은 점차 세력을 키워 메소포타미아 고대사에서 처음으로 비중 있는 나라로 기록되는
바빌로니아를 세웠다. 기원전 7세기에 등장하는 신바빌로니아와 구분해 이때의 바빌로니아를 고바빌로니아라고 부른다. 불과 수십 년밖에 이름을 떨치지 못한 고바빌로니아가 후대에까지 특별히 기억되는 이유는 바로 바빌론의 슈퍼스타 함무라비 왕 때문이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 그의 이름이 남겨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역사에는 법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당대의 함무라비의 업적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당시 바빌론과 패권을 다투던 도시들인 이신과 라르사를 차례로 물리치고 사르곤 이래 600년 만에 다시금 시리아에서 엘람에 이르는 커다란 통일 제국을 수립했다. 이때부터 바빌론은 오리엔트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아카드어는 오리엔트 세계의 국제 공용어가 되었다. 그 밖에 함무라비는 달력을 만들고 운하를 건설하고 관료제를 정비하는 등 내치에도 혁혁한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당시 도시마다 받들던 여러 신을 정리하고 신흥신이던 마르두크를 최고신으로 정함으로써 지상의 질서만이 아니라 천상의 질서마저도 안정시켰다. 그러나 사르곤이 그랬듯이 걸출한 군주 개인에게 의존하는 고대적 전제 체제는 그 군주가 사라지면 체제도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다. 600년 전 사르곤이 죽자 일시에 메소포타미아의 통일이 무너졌던 것처럼 함무라비가 죽자 바빌로니아는 급격히 쇠퇴했다. 물론 주변 상황은 600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비옥한 초승달은 크게 부풀어 보름달이 되었고 이제는 서남아시아 전체가 문명의 밝은 빛으로 가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빌로니아라는 강력한 힘의 중심이 무너진 것은 오히려 수많은 대권 후보가 약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바야흐로 오리엔트 국제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이집트의 황골 탈퇴다. 이집트인들은 약 100년간 이민족 지배를 받으며 크게 각성했다. 힘이 있어야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헥소스의 군대에서 전차의 위력을 눈여겨본 이집트인들은 전차와 이중 굴곡의 활을 비롯해 첨단의 신무기들을 적극 도입했다. 어차피 헥소스는 군사력에서만 앞선 야만족일 뿐 국가의 운영이나 문화의 측면에서 찬란한 역사를 가진 이집트와는 도저히 견줄 수 없었다. 이렇게 단점을 보강하고 나니 두려울 게 없었다. 테베의 왕 아모세에는 나일강 삼각주에서 군사를 일으켜 기원전 1580년에 마침내 헥소스를 이집트 땅에서 쫓아내고 신왕국을 세웠다. 하지만 100년 동안이나 외세의 지배를 받다가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으니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아모세는 헥소스의 빌부터 권세를 누린 귀족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영토를 몰수해 중앙 집권을 도모했다. 또한 지긋지긋한 식민지 경험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이집트를 군사 강국으로 탈바꿈시켰다. 평화를 사랑하는 이집트답지 않게 역사상 처음으로 상비군이 편성되었다. 처음에는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고 군사력을 키웠어도 막상 군사 강국이 되고 나면 남는 힘을 놀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기원전 15세기 말에 아멘호테프 1세는 남쪽의 누비아와 서쪽의 리비아를 정복해 후방을 다진 다음 수건인 북벌에 나섰다. 시나이 반도는 진작부터 이집트의 영향권이었으니 무사 통과다. 계속해서 이집트군은 시리아를 거쳐 유프라테스강 상류까지 진출했다. 드디어 초승달 양편의 두 고대 문명은 처음으로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되었다. 이미 바빌로니아가 무너진 이후부터 복잡한 국제 질서를 이루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무대에 이집트가 가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오리엔트 국제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단락이었고요. 그 다음 소제목은 아리아인의 등장입니다. 오리엔트 세계가 산고를 치를 무렵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세력 판도에는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 인도 유럽 어족의 국가들이 새로 생겨난 것이다. 원래 민족 구분은 혈통이 아니라 언어를 기준으로 한다. 최근 유전학의 발달로 고대 민족들의 혈통을 추적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다. 그러므로 샘족과 인도 유럽 어족이라는 명칭은 언어의 계통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하위 구분으로 고대사에 등장하는 여러 민족 이름들은 대부분 지역의 이름에서 나온 것들이다. 당시 이 일대의 여러 나라는 특별히 동질적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는 샘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판도에 느닷없이 등장한 인도 유럽 어족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 그 해답은 인도의 초기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기원전 3000년경 찬란한 인더스 문명을 이루었던 인도의 원주민 드라비다족은 기원전 16세기부터 북쪽에서 철기를 사용하는 강력한 부족의 침략을 받아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정복당했다. 그들은 바로 중앙아시아를 고향으로 하는 유목민족인 인도 유럽 어족의 아리아인이었다. 기원전 18세기에서 기원전 17세기부터 아리아인들은 인구가 증가하고 농경이 발전함으로써 태고 때부터의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민족 대이동을 시작했다. 북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추운 곳이었고 동쪽은 세계의 지붕인 파미르 고원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갈 곳은 남쪽과 서쪽밖에 없었다. 남쪽으로 간 일파는 인도를 정복하고 그대로 눌러 앉았다. 반면 서쪽으로 길을 잡은 무리는 예상보다 훨씬 멀리까지 가야 했다. 남서쪽은 강력한 오리엔트 문명권이 태동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인더스 문명 이래 쇠퇴를 거듭한 인도의 드라비다족에 비하면 샘족 문화권은 아리아인으로서 범접할 수 없는 선진 문화였다. 서쪽으로 간 아리아인은 소아시아를 거쳐 멀리 유럽 중심부에까지 이르렀다. 원래 중앙아시아 출신인 아리아인을 오늘날 유럽인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은 그 때문이다. 훗날 유럽 고대사에 등장하는 게르만족도 이들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아리아인의 이동은 계획된 게 아니었고 계획할 만한 지배 세력도 없었다. 그러므로 일사불란하게 이동한 게 아니라 그저 수백 년에 걸쳐 되는 대로 이동했을 뿐이다. 이동하는 도중에 부족이나 가족 단위로 대열에서 이탈해 여기저기에 눌러앉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폭은 좁지만 바다를 바로 앞에 둔 소아시아 서쪽에 이르렀을 때는 이탈하는 규모가 더욱 크지 않았을까. 아리아인은 소아시아에서 여러 부족이 이동해서 뭉텅이로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갔을 것이다. 소아시아의 아나톨리아 고원이라면 맨 처음에 등장한 산 사람들의 고향이 아닌가. 그러나 알메이가 빠져나간 문명의 고향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다. 기원전 17세기 무렵 아리아인은 아직까지 고원지대에 남아있던 부족들을 손쉽게 정복하고 국가를 이루어 남쪽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북부로 진출했다.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이집트 신왕국의 도전에 맞선 것은 바로 이들이었다. 기원전 16세기에서 기원전 15세기경 아리아인의 후예답게 사납고 호전적인 후루리인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미탄니라는 국가를 세웠다. 미탄니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으나 당시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더욱이 미탄니의 걱정거리는 이집트의 침공보다 오히려 북쪽 소아시아에서 더욱 강성한 국가로 성장한 히타이트였다. 아리아인의 후예답게 히타이트는 오리엔트에서 가장 먼저 철기 제조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히타이트는 그 방법을 비밀로 하고 다른 나라에 전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오리엔트에서 철기 사용이 일반화되는 것은 히타이트가 멸망하고 난 기원전 12세기부터의 일이다. 히타이트에 관해서는 20세기에 수도였던 보아즈 퀘이가 발굴되면서 그 역사가 상세히 알려졌다. 미탄니는 등 뒤의 히타이트를 견제하기 위해 눈앞의 이집트와 굴욕적인 타협을 맺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것을 계기로 미탄니는 쇠퇴를 거듭해 결국 히타이트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 마지막 문단 소제목 무승부로 끝난 대결입니다. 이제 오리엔트의 세력 판도는 아시아의 선두 주자로 부상한 히타이트와 아프리카의 대표 이집트가 시리아 일대에서 맞서는 형국이 되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와 옛 바빌로니아 지역은 서쪽 이란고원 출신의 카시트 왕국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오리엔트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다. 철제 무기를 앞세운 신흥 강호 히타이트와 선진 문명을 자랑하는 전통의 강호 이집트의 대결은 그 자체로도 흥미거리겠지만 역사적으로도 장차 오리엔트 세계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이었다. 기원전 14세기 중반 히타이트가 강력한 군주 스피룰리 우마스 1세의 치하에 미탄니를 복속하고 시리아로 진출하는 동안 이집트는 내부의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 이윽고 기원전 13세기 초반에 즉위한 유능하고 혈기 넘치는 파라오 람세스 2세는 기원전 1286년 옛 이집트 제국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 행군을 시작했다. 대규모 용병대를 거느린 이집트군의 목적지는 시리아의 카데시였고 적은 이제까지 이집트가 겪은 어느 적보다도 강한 히타이트였다. 한편 히타이트의 왕 무아탈리스도 생전 처음 맞닥뜨리는 강적을 맞아 카데시로 진군했다. 이렇게 해서 기원전 1275년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대규모 국제전인 카데시 전투가 벌어졌다. 초반전은 히타이트가 기선을 제압했다. 히타이트군은 매복과 기습 작전으로 이집트군의 허리를 자르고 패주하는 적을 쫓아 파라오를 포로로 잡기 일보 직전까지 나아갔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람세스를 구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히타이트군의 방심이다. 그들은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집트의 명맥을 끊지 못하고 한가롭게 이집트 진지를 유린하며 약탈에 전념했다. 다른 하나는 구원군이다.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던 가나안 정예 부대가 뒤늦게 도착한 것이다. 가나안군은 히타이트의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 람세스가 있는 중앙 진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허를 찔린 히타이트군은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히타이트가 자랑하는 전차는 이제 공격용이 아니라 도주용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집트군 역시 적을 계속 추격할 힘은 없었다. 전략에서 승리했으나 전투에서 패배한 무아탈리스와 그 반대인 람세스는 결국 무승부를 기록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카데시 전투를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승리로, 히타이트에서는 히타이트의 승리로 기록했다는 점이다. 한바탕 힘겨루기에서 승부를 보지 못한 양측은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통일의 기회가 무산된 이후 오리엔트의 통일은 아시리아가 강국으로 등장하는 기원전 8세기까지 50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 2장을 다뤘어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야겠어요. 외운다기보다는 이 맥락을 묵상을 해야겠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 4장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